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8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저는 매일 실버타운에서 선생님을 따라 탱고를 배우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온천도 하고 스파도 받으며 대통령 부럽지 않은 호사를 누리고 있지요. 하지만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 집에서조차 색방살이하는 소락에 신세로 아들 내외 눈치 보며 숨죽여 살던 늙은이였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영감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시작됩니다. 영감은 갑작스럽게 갔습니다. 바로 전날 밤까지만 해도 내일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갈치를 사오겠다며 저와 티격태격했는데 다음날 아침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지요. 널뛰널던 집이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아들 김민주는 며느리 이서연과 6살짜리 손녀 김하윤을 데리고 와 엉엉 울며 장례를 치르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 집에 눌러앉았습니다. 그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저희가 마음이 안 놓여요. 서연이도 그러는데 저희가 들어와서 같이 살면 집안도 북적북적하고 어머니도 덜 외로우실 거예요. 저희가 효도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들어보세요. 말이 얼마나 번지르르한지. 효도. 그때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한동안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아들 하나는 잘 키웠구나, 늙어서 의지할 곳이 생겼구나 하고요.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효도의 대가가 제 뼈골을 뽑아먹고 마지막 한 줌의 재까지 탈탈 털어가는 것일 줄이야. 그들이 이사해 들어올 때 짐은 별로 없었지만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가 10수년간 쓰던 낡은 소파를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태리 직수입 제품이라 허리에 좋다나요. 그 바람에 제 한 달 연금의 절반 가까이가 날아갔습니다. 마음이 철렁했지만 그래, 한 가족인데 편하게 지내면 좋지 하는 생각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의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는 예전부터 제 연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온 후에도 이 고지서들은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젊은 애들이 맞벌이 하느라 힘든데 내가 어미로서 이 정도는 보태줘야지. 하지만 점점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집안의 쌀, 기름, 김치, 먹고 쓰는 모든 것이 제 책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연이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소파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이나 들여다보며 제가 뜨끈한 밥상을 차려다 바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그릇을 쓱 밀어놓고는 딸과 놀아주러 가버렸고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인 부엌은 온전히 이 늙은이의 차지가 되었지요. 혼자서는 윤택하게 살기에 충분했던 제 연금은 이제 집안의 공용금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기만 하면 서연이는 제 카드를 들고 가 생글생글 웃으며 마트로 달려가 대형장을 봐왔습니다. 사는 것들이라고는 유기농 채소니 수입 우유니 하는 것들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자기와 손녀를 위한 것이었죠. 가끔 제가 길게 늘어진 영수증을 보며 속이 쓰려 한숨을 쉬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하윤이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집 어차피 나중엔 다 민준 씨가 될 텐데요. 뭘 저희가 지금 어머니 대신 이 집을 지켜드리는 거니까 미리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참 비위 상하는 소리 아닙니까? 뭘 대신 지켜준다는 건지. 이 집은 저와 영감이 평생 고생하며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집입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 박순자 석자가 똑똑히 박혀 있습니다. 어쩌다 그의 입에 들어가니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미래의 재산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들 민준이는 또 어떻고요? 그 애는 그저 어중간한 태도로 뜬구름만 잡는 녀석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는 늘 똑같은 소리를 늘어놓았죠. 엄마, 서연이도 아기는 없어요. 그냥 말이 좀 직설적이라 그렇지. 다 우리 집 잘 되자고 그러는 거니까 엄마가 좀 이해해주세요. 이해.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 내가 걔를 이해해주면 내가 좋아하는 조기 한 마리 사 먹는 것조차 반나절을 저울질해야 하는 이 늙은 어미는 누가 이해해주는데? 먹는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이지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서연이는 자기 친정에는 어찌나 그리 씀씀이가 큰지요. 사흘이 멀다 하고 고급 한우 세트에 수입 체리, 샤인머스켓까지 상자째로 친정에 부처댔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차를 몰고 자기 엄마, 그러니까 제 안사돈을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와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안사돈만 오면 우리 집 식탁은 즉시 등급이 달라졌습니다. 스테이크에, 전복찜에, 용하찜까지. 서연이가 직접 주방에 나서서 어찌나 싹싹하게 구는지 모릅니다. 안사돈은 우리 집 소파에 앉아 제가 돈 내서 사온 과일을 먹으며 자기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짓는 그 흐뭇한 미소란 꼭 여왕마마라도 된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제 손을 잡고는 가식적인 말투로 말했죠. 사부인, 그래도 복 받으셨어요. 서연이처럼 똑 부러지는 며느리 두셨잖아요. 얘 좀 보세요. 이 집을 얼마나 잘 챙겨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요. 속에서는 똥이라도 씹은 것 같았지만요. 잘 챙긴다고? 뭐가 잘났는데? 나를 공짜 파출부로 여기고 내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게? 안사돈이 돌아가고 나면 우리 집 밥상 수준은 즉시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서연이는 늘 마트에서 마감 세일하는 고등어나 사왔습니다. 아니면 아무도 안 집어가는 생선 대가리나 뼈다귀 같은 걸 가져와 탕이나 끓였죠. 이유는 또 어찌나 그럴듯한지. 어머니,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러잖아요. 연세 드시면 담백하게 드셔야 한다고. 고등어가 혈관에 좋대요. 참으로 어르신 건강에 좋은 듬식이네요. 저는 접시 위에 놓인 그 메마르고 생기 없는 생선 조각을 보며 며칠 전 안사돈이 먹던 기름이 자글자글 끓던 그 한우를 떠올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불길이 훅훅 치솟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참다 못해 민준이에게 몇 마디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과는요. 역시나 똑같은 레퍼토리였죠. 엄마, 서연이도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우는 너무 기름져서 엄마 연세에 드시면 소화도 잘 안 되세요. 이제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니, 이방인만도 못했습니다. 이방인은 와서 좋은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고 가지만 저는 돈 대고 몸으로 때우면서 웃는 얼굴로 시중까지 들어야 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었으니까요. 제가 진짜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은 바로 그 스위스 여행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낮잠에서 깨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베란다를 지나치는데 안에서 서연이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췄지만 그 흥분만큼은 유리문 너머로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엄마, 걱정 마. 스위스 호텔이랑 비행기, 민준 씨가 싹 다 예약했어. 응, 맞아. 우리가 저번에 봤던 거기, 설산 보이는 호수 뷰객실. 아휴, 우리 남동생네도 엄청 좋아하겠네. 이번에 우리 양가 식구들 다 같이 가서 신나게 놀다 오자. 응응, 우리 아빠 비자도 나왔대. 나중에 우리 두 집 식구들 다 같이 몰려가면 얼마나 재밌겠어. 물컵을 든 제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두 집 식구들, 그녀의 부모님, 그녀의 남동생네, 그리고 그녀와 민준이, 하윤이. 이혼 가족이라는 명단에 오직 저 박순자만 빠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치 한겨울 얼음물에 담가진 것처럼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죠. 서연아, 누구랑 통화하는데 그렇게 재미있니? 서연이는 화들짝 놀라며 하마터면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에 번졌던 웃음기가 순간 어색하게 굳어졌습니다. 우물쭈물하며 말했죠. 아, 어머니, 저희 엄마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 좀. 그러니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스위스 여행 간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데? 그녀의 안색은 더욱 굳어졌고 시선은 저를 피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민준이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보자마자 대충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는 서둘러 상황을 무마하려 저를 집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서연이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너희 스위스 간다며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니? 서연이의 입술이 몇 번 달싹거리더니 결국 민준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 그 못난 아들은 한숨을 쉬고 머리를 극적이며 어린애를 달래는 듯한 말투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젊은 사람들끼리 잠깐 바람 쐬고 오는 거예요. 엄마는 맨날 다리 아프다고 하시고 비행기 오래 타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다음에 우리 제주도 갈 때 꼭 모시고 갈게요. 다음에, 또 다음에. 이 나이까지 살면서 이게 둘러대는 소리라는 걸 모를까 봐. 다리가 불편해. 비행기가 싫어. 전부 저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늙은 할망구가 거치적거리는 짐짝이라는 소리잖아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서연이가 민준이를 타박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봐, 내가 집에서 말하지 말랬잖아. 이제 어떡해. 민준이의 목소리는 더 작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들으실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저는 문에 기댄 채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랬군요. 그들 눈에 저는 돈이나 대주는 현금 인출기일 뿐만 아니라 항상 경계해야 하는 최부인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제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리고 제 집에 살고 제 돈을 쓰면서 정작 저 없는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우리 영감이 생각났습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항상 가장 맛있는 한 입을 제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집을 한 뼘 한 뼘 읽어왔는지, 벽의 모든 균열, 바닥의 모든 흠집에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평소처럼 그들의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반듯하게 개어놓은 옷들을 보며 가식적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머니, 힘드셨겠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손녀 하윤이가 제 방으로 와서 아기 고양이처럼 제 품에 파고들어 목을 껴안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제게 한 줄기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이가 막 잠이 들 무렵 귓가에 대고 아이 특유의 천진하면서도 잔인한 어조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번에 스위스의 할머니는 못 데리고 간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대?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는 너무 느리게 걸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짐이 될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스위스에서 돌아오면 이 집은 완전히 우리 거래. 아이 입에서는 거칠 것이 없지요. 6살짜리 아이가 이 말에 얼마나 큰 악의가 숨어 있는지 알 턱이 없습니다. 그저 엄마가 한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한 것뿐이겠지요. 하지만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물에 담갔다 꺼낸 비수처럼 제 심장을 정확히 찔러왔습니다. 짐. 이 집은 완전히 그들의 것. 그런 거였군요. 그들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는 서서히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하윤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이마에 입을 맞추며 제 평생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 알았어. 어서 자렴. 할머니가 너희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그래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돌아와서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테니. 다음 날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장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할머니처럼 그들을 위해 아주 푸짐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계란말이, 잡채, 그리고 그들이 평소 가장 좋아하던 밑반찬 몇 가지를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냈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방에서 나온 서연이는 이 한상 차림을 보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얼굴에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이 늙은이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잘 보이려 한다고 생각했겠지요. 어머,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힘드셨겠네요. 그녀는 입으로는 깍듯하게 말하며 자리에 앉아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 그냥 빵이나 대충 먹고 가도 돼요? 저는 웃으며 손녀 하윤이의 밥그릇에 두툼한 계란말이 한 조각을 올려주었습니다. 힘들긴. 너희가 먼 길 떠나는데 당연히 든든하게 먹어야지. 비행기에서 배고플까 봐 김밥도 싸놨어. 저는 정성껏 포장한 도시락통을 그들에게 건네고 그들이 개걸스럽게 아침을 먹어치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여행 가방을 끌며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찬 얼굴로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세 식구는 새로 산 여행복을 차려입고 마치 광고 속에서 튀어나온 이상적인 가족처럼 행복하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단지 그 그림 속에 저만 없었을 뿐. 문 밖에는 예약해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뒤돌아보며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정형화된 가짜 티가 뚝뚝 흐르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어머니, 그럼 저희 다녀올게요. 혼자 계시는 동안 문단속 잘하시고 안전하게 계세요. 알았다. 너희도 길 조심하고 재미있게 놀다 와라에 저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 얼굴은 세상 모든 자식을 떠나보내는 어머니들처럼 자애롭고 온화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노란 택시가 차들 속으로 섞여 들어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계속 지켜봤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제 얼굴의 미소는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지듯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묵직한 소리를 내며 대문을 닫았습니다. 온 세상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가지 않고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 머리맡 가장 아래 서랍에서 낡은 전화번호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 김씨 성을 가진 한 이름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김 사장. 저와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친구이자 이 근방에서 가장 유명한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는 2번 울리고 바로 연결되었고 그의 호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누님 아니십니까? 오늘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제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극히 평온했습니다. 김 사장, 나예요. 부탁할 게 좀 있어서요. 누님, 말씀만 하십시오. 뭘 그리 어렵게 말씀하세요?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김 사장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집을 파신다고요? 누님, 그 집 위치가 얼마나 좋은데 갑자기 왜 파시려고요?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세요? 어려운 일 없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이미 환하게 밝아왔고 햇살이 눈을 조금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여기서 살고 싶지가 않아서요. 금매로 좀 내놓아 주세요. 시세보다 5% 정도 싸게 내놔도 괜찮아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말씀하세요. 전액 현금. 매수자는 반드시 전액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오늘 안에 그 돈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김 사장은 제 요구에 놀라 기가 막힌 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님, 그건 너무 급한데요. 전액 현금으로 살 사람도 찾기 어려운데 당일 계약이라니요.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해 찾아봐요. 제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김 사장이 최고잖아. 나는 김 사장을 믿어요. 일이 성사되면 내가 따로 두둑하게 챙겨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결심했으면 깔끔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큰 상자 몇 개를 꺼내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리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영감의 낡은 물건들이었으니까요. 민준이와 서연이의 물건은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곧 그들의 집이 아니게 될 이곳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영감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저는 그의 서재에 있던 늘 잠겨있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으니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었죠. 그가 떠난 후 저는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어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홀린 듯 열쇠를 찾아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그의 낡은 사진과 훈장 몇 개 외에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열어본 봉투 안의 내용물에 저는 순식간에 얼음굴에 떨어진 듯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주택담보대출 계약서였습니다. 담보물은 바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었습니다. 대출 금액 2억 원. 대출인 서명란에는 삐뚤빼뚤한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 필체는 제법 비슷하게 흉내냈지만 68년간 제 이름을 써온 제가 한눈에 가짜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출 일자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감기 몸살로 며칠간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출 자금 용도란에는 똑똑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개인 창업 자금. 머릿속이 괭하고 울리며 무언가 터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 서연이의 남동생, 그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던 처남이 강남에 화려하게 인테리어한 카페를 열지 않았습니까? 개업식 날 서연이는 민준이까지 끌고 가 축하해주고는 돌아와서 제게 자기 동생이 얼마나 능력 있고 사업 수완이 좋은지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했었죠. 그랬군요. 그 대단하다는 사업 수완이 바로 제 평생의 피땀으로 이룬 집을 담보로 한 것이었군요. 그들이 제 착한 아들과 착한 며느리가 저 몰래 제 서명을 위조해서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서연이의 남동생 가게를 차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들여 계획한 이 스위스 여행은 무슨 가족 여행이 아니라 제 집을 팔아넘긴 돈으로 벌이는 성공 축하 파티였던 겁니다.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역겨움이 위장에서부터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를 붙잡고 한참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토해낼 수 없었고 그저 눈물만 굵은 방울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불효막심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히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사문서 위조라고요. 저는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속에는 백발이 성성하고 눈물로 얼룩진 늙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불길에 달궈진 듯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돌아가 스마트폰을 꺼내 그 대출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주소록에서 다른 이름 하나를 찾았습니다. 박지훈. 제 친조카이자 서울에서 제법 이름난 변호사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일의 전말을 가장 짧고 냉정한 언어로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지훈이는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인간들 정말 짐승만도 못하네요. 지훈아,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원래 내 계획은 그냥 집을 팔아서 그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하는 거였어. 하지만 지금 마음이 바뀌었다. 고모,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들을 고소할 거다. 자기들 행동에 대해 합당한 법적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저는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방금 증거는 전부 사진으로 찍어뒀다. 바로 보내줄 테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줘. 고모, 걱정 마세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단호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일은 제게 맡기세요. 고모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원래 계획대로 일단 집부터 처리하세요.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사진을 한 장도 빠짐없이 지훈이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조금은 옮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수의 불꽃은 한번 점화되면 다시는 꺼뜨릴 수 없는 법입니다. 김민준, 이서연. 너희가 그렇게 이 집을 원했니? 그럼 내가 그 뿌리까지 송두리째 뽑아버려서 너희가 기왓장 하나도 갖지 못하게 해주마. 너희가 내가 만만하다고 생각했니? 그럼 내가 보여주마. 벼랑 끝에 몰린 늙은 어미가 대체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를. 김 사장의 일처리 능력은 과연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오랜 인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두둑한 봉투의 유혹이 충분히 컸던 건지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한 듯 했습니다. 점심이가 지났을 무렵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죠. 누님,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마침 제 고객 중에 미국에서 막 귀국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아이 학군 때문에 급하게 집을 구하고 있었어요. 누님 집 위치가 기가 막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금 사정이 넉넉해서 전액 현금도 문제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약속을 잡아놨는데 오후 2시에 그분들 모시고 집 보러 가겠습니다. 좋아요.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2시에 봅시다. 오후 2시, 저는 제가 반평생을 살아온 집 문 앞에서 그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될 젊은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온화하고 신사적이었고 아내는 기품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집을 꼼꼼히 둘러보았고 집의 구조와 채광에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님, 집 관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젊은 아내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이 집을 정말 사랑하셨던 게 눈에 보여요.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이 집을 사랑했죠. 하지만 이 집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금매로 내놓은 터라 가격이 시세보다 꽤 저렴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이 옆에서 분위기를 띄우자 우리는 금세 모든 세부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김 사장의 중개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우리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부부도 매우 시원시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은행을 통해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은행 입금 알림 문자가 도착했을 때 끝없이 이어진 영의 행렬에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쥔 채 손바닥에 흥건한 땀을 느꼈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김 사장은 제 앞에 새로운 은행 수표를 내밀며 환한 미소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중히 감사를 표하고 약속대로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는 한사코 사양하다가 결국 받았고 앞으로 무슨 일이든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가볍지만 천근만근 같은 은행 수표를 들고 한순간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곧장 택시를 타고 다른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절대로 상상도 못할 은행으로 가서 제 신분증으로 새로운 비밀 계좌를 만들고 모든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쓰던 은행카드와 그들의 모든 연락처가 저장된 낡은 스마트폰을 함께 길가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저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 서서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들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전에 없던 해방감과 자유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새장에 갇혀있던 새가 마침내 속박을 벗어던지고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된 것처럼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문득 아주 오래전 영감과 함께 TV를 보다가 실버타운에 대한 소개를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은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고급 요양 커뮤니티로 정원, 온천, 도서관, 헬스장이 있고 전문 의료팀까지 갖춰져 있어 환경이 5성급 호텔보다도 좋았습니다. 당시 영감은 농담처럼 말했죠. 나중에 우리가 늙어서 걷지도 못하게 되면 집 팔아서 저기 가서 호강이나 하자고. 말이 시가 될 줄이야. 다만 이제 저 혼자만 남았을 뿐.
저는 새로 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서 그 실버타운의 주소와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서울 근교, 경치 좋고 공기 맑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고 저를 맞이한 매니저는 매우 친절하게 커뮤니티 전체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이곳의 환경은 TV에서 본 것보다 훨씬 좋았고 여기에 사는 노인들은 모두 정신이 맑고 얼굴에는 여유와 행복이 넘쳤습니다. 저는 거의 망설임 없이 집을 판 돈의 일부로 입주 비용을 지불하고 남향에 작은 발코니가 딸린 1인실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단출한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제 미래의 새 집으로 들어섰을 때 마침 햇살이 깨끗한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 따뜻한 빗무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벽 한쪽에 세워두고 발코니로 나가 멀리 보이는 푸른 산들을 바라보며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다툼도, 계산도, 저를 질식시키던 그 눈빛과 말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과 저 자신만을 위한 미래만이 있을 뿐. 박순자, 오늘부터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한편 수만리 박스위스에서 제 착한 아들 김민준과 착한 며느리 이서연은 아마도 설산 아래에서 핫초코를 마시며 행복한 가족 사진을 찍고 그 집을 관전히 소유하게 된 후의 아름다운 삶을 상상하고 있겠지요.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할 겁니다. 그들의 집이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2주간의 여행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 세 식구가 명품과 초콜릿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끌고 봄바람처럼 의기양양하게 그 익숙한 아파트 건물 아래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이 얼마나 유쾌하고 만족스러웠을지를. 어쩌면 서연이는 민준이의 팔짱을 끼고 승리자의 자세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봐, 오늘부터 여긴 완벽하게 우리 거야. 그리고 민준이는 주머니에서 그 익숙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영원히 그들을 위해 열려있을 것이라 믿었던 그 문으로 다가갔겠지요. 그는 열쇠를 구멍에 꽂고 가볍게 돌렸을 겁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며 자신이 잘못 맞췄다고 생각하고 열쇠를 뽑았다가 다시 시도했을 겁니다. 여전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하며 열쇠를 힘껏 돌렸겠지만 그 자물쇠는 마치 마음을 굳힌 듯 미동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쯤 서연이가 참지 못하고 다가왔겠죠. 당신 뭐 하는 거야? 문 하나 여는데 왜 이렇게 쩔쩔매? 그녀는 열쇠를 빼앗아 직접 시도했을 겁니다. 결과는 물론 똑같았겠죠. 그들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을 겁니다. 서연이는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왔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그들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할 때쯤 그들의 시선은 굳게 닫힌 문 위에 새로 붙은 붉은색의 집주를 축하합니다라는 안내문에 머물렀을 겁니다. 안내문에는 아름다운 글씨체로 축복의 말이 적혀 있고 집주인 이름란에는 그들이 전혀 모르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겠지요. 그 순간 그들의 표정은 분명 볼만했을 겁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아마도 그런 것이겠지요. 그들은 허둥지둥 스마트폰을 꺼내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듣게 될 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뿐이었을 겁니다. 고객님께서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들은 저와 연락이 닿을 만한 모든 친척, 친구, 심지어 예전 이웃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그들의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연이은 공황, 분노, 의문, 그리고 저주였겠지요. 그들은 어머니가 실종되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이 온들 뭘 어쩌겠습니까? 저는 성인이자 정신이 온전한 시민이며 제 행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며칠을 난리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제 흔적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절망에 빠질 무렵
한 통의 전화가 민준이의 스마트폰으로 걸려왔을 겁니다. 제 변호사 조카 박지훈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어디에 있는지 다급하게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훈이의 목소리는 수수룡 메스처럼 차갑고 정확하게 그들의 모든 환상을 갈기갈기 해부했을 겁니다. 김민준 씨 되십니까? 저는 박순자 여사님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제 의뢰인이신 어머님, 박순자 여사님을 대신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정식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첫째, 박순자 여사님 명의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는 2주 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각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고 규정에 맞게 진행되었으며 귀하와 귀하의 가족은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둘째, 귀하와 귀하의 아내 이서연 씨가 한 달 전 박순자 여사님의 서명을 위조하여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저희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께서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하셨고 경찰 또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채무 독촉장과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환장이 곧 귀하의 새로운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물론 새로운 주소를 찾으실 수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의 민준이와 서연이가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충격, 공포, 아니면 완전한 붕괴. 저는 단지 그 순간부터 그들이 제 선량함과 인내심으로 엮어 만든 아름다운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것만 압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들이 직접 심은 대가라는 이름의 끝없는 지옥일 것입니다. 지훈이의 전화는 마치 터져버린 폭탄처럼 김민준과 이서연의 화려했던 삶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서연이의 친정이었습니다. 제 안사도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웃들 앞에서 딸과 사위가 얼마나 효심이 깊은지 온 가족을 스위스 호화 여행에 보내줬다며 자랑을 늘어놓더니 2억 원 사기 대출 사건이 터지고 집까지 날아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책장 넘기듯 태도를 바꿨습니다. 서연이는 울며 친정으로 달려가 위로와 도움을 구했지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남동생, 제 돈으로 카페를 차린 그 처남은 문을 사이에 두고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누나가 우리까지 망치려고 해? 우리 집은 이제 누나랑 아무 상관없어. 그 2억은 누나랑 매형이 빌린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안사도는 더욱 매정했습니다. 그들의 짐을 창문 밖으로 내던져 버렸고 짐들은 길바닥에 흩어져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어떻게 저런 재수 없는 것을 낳았는지 좋은 집에 시집가기는커녕 온갖 구설수에 휘말려온 가족을 망칠 뻔했다며 악을 썼습니다. 사면초가, 배신. 이 단어들이 그들에게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었습니다. 곧이어 직장도 잃었습니다. 금융사기,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내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민준이와 서연이는 곧 상사에게 불려가 회사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나란히 해고당했습니다. 살 곳도 직장도 없이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과 언제 닥칠지 모를 징역살이의 공포까지 짊어지게 된 그들은 한순간에 모두가 부러워하던 중산층 엘리트에서 길거리를 떠도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미친 듯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저만 찾아서 고소를 취하하게 하면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들은 제가 알지 못하는 온갖 경로를 통해 결국 제가 이 실버타운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새로 사귄 친구 몇몇과 정원에서 따스한 햇볕을 즐기며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문 경비실에서 인터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들을 제 아들과 며느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 앞에서 저를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문으로 걸어갔고 그 차가운 철제 울타리 너머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불과 보름 남짓 못 본 사이에 그들은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민준이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퀭했습니다. 서연이는 더욱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워하던 명품 옷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으며 눈빛에는 원망과 광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자 민준이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외쳤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구실 수 있어요. 제가 엄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엄마, 우리 모자간의 정을 봐서라도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반면 서연이는 길거리의 안악처럼 제게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박순자, 이 독한 늙은이야.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 우리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니까 속이 시원해. 당신 천벌 받을 거야.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한때 모든 심혈을 기울여 키운 아들을, 제가 한때 친딸처럼 대하려 노력했던 며느리를 말입니다. 제 마음에는 한 점의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저와 아무 상관없는 낯선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광대극을 연기하는 것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울고 소리치다 지치고 욕설을 퍼붓다 지쳤을 때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들의 귀에 똑똑히 들릴 만큼 선명했습니다. 김민준 애저는 땅에 무릎 꿇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자간의 정을 말했지?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자. 내가 매일 너희를 위해 소처럼 일하며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할 때 내가 내 연금으로 내 장모님 댁에는 비싼 한우를 사다 바치면서 정작 이 어미에게는 마감 세일하는 고등어나 사다 줄 때 내가 내 좋은 아내와 함께 나를 쏙 빼놓은 가족 여행을 계획하면서 내가 거치적거리는 짐짝이라며 귀찮아할 때 너는 우리 사이에 모자간의 정이 있다고 생각했니?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서연이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흉측한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서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지? 그럼 나도 한번 물어보자. 내가 너희를 내 집에 들여 내 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쓰게 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내가 나 몰래 내 서명을 위조해서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내 남동생에게 펑펑 쓰게 해줬을 때 내 마음속에 이 시어머니는 현금 인출기만도 못한 존재였던 거 아니니? 길은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너희가 나를 바보 취급하고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발판으로 여기기로 결정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는 생각도 했어야지. 제 말은 한자로 한자로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들의 마지막 위장을 찢어 발겼습니다. 서연이는 무언가 더 욕을 하려 했지만 제 평온하고 차가운 눈빛에 온몸을 떨며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저는 늘 들고 다니던 가방에서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손녀 하윤이가 스위스에서 그린 그림이었죠. 아이가 돌아온 후 친척이 아이의 물건을 제게 전해주었을 때 책 속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림에는 파란 하늘, 흰 구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설산이 있었습니다. 설산 아래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나, 그들은 손을 잡고 더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족. 이 그림 속에 오직 저 할머니만 없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울타리 틈으로 민준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받아들고는 그 그림을 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땅에 엎드려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원하던 집이야. 저는 그를 보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행복한 집 이제 내가 너희 소원을 들어줬어. 너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됐지?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몸을 돌려 햇살이 눈부신 정원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민준이의 절망적인 울부짖음, 서연이의 악독한 저주, 그리고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아설 때의 발버둥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인생은 이 순간부터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제 삶은 제 평생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했습니다. 저는 탱고반, 사교 댄스반에 등록했고 심지어 젊은 선생님을 따라 스마트폰 사진 촬영 기술까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많은 새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은퇴한 교수님도 있었고 예전에 사업을 하셨던 분도 있었으며 저처럼 홀로 노년을 즐기기로 선택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함께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이렇게나 멋질 수 있다는 것을요. 변호사 조카 지훈이가 가끔 저를 찾아와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다 주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민주는 금융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로 경합범 가중처벌을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서연은 공동정범으로 교사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하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그 2억 원의 원금과 이자는 그들이 공동으로 변제해야 했습니다. 지훈이에게서 이 문자를 받았을 때 저는 댄스 교습실에서 댄스 파트너와 함께 멋진 탱고 회전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격정적이었고 춤사위는 경쾌했으며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제 몸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스마트폰 화면의 그 몇 줄의 글자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더없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긴 것이 아니다. 그저 내게 속했던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이다. 그들 또한 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렀을 뿐이다. 엔드.